매년 1월에 개최되는 중요한 포럼이 하나 있죠. 이번 달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공포에 떨고 있는 혼란의 시간 속에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비트코인의 위치는 어떤지,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흘러나온 시장의 단서들을 통해 코인 시장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2026년 다보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인이 악당에서 영웅이 됐다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상자산의 인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22년 다보스에서는 코인은 피라미드, 사기다, 아무 가치도 없다였죠. 2024년 다보스에선 암호화폐는 주요 주제가 아니었어요. AI가 모든 걸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 다보스의 주제는 달랐는데요. 어떻게 우리 국가를 먼저 블록체인에 올릴까? 라는 중요한 건이 올라왔죠. 4년 만에 인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코인을 국가안보 전략으로 가져갔다. 둘째, 실물자산 토큰화가 실전에 들어갔다. 셋째,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1,300억 달러 기간 자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온체인 데이터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다보스 포럼 이야기로 들어가서 트럼프가 다보스에서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죠. 2024년 대선 당시 때도 했던 말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한 거죠. 외에도 작년에 계속 이야기했던 지니어스 액트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자산 역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트럼프는 전 세계, 특히 중국에게 선포한 거죠. 중국이 AI 패권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코인 패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겠다. 이제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됐다는 거죠. 투자자들에겐 호재인 내용이죠. 미국이 확실한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는 말과 같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움직이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물자산 토큰화, RWA라고 부르는데요. 월드 에셋, 이제는 좀 익숙한 단어죠. 금, 채권, 강남 빌딩까지 다 코인으로 쪼개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제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실 분들을 위해 RWA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강남 빌딩에 투자하려면 최소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그 빌딩을 1만 개로 쪼개서 누구나 100만원치씩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실물 자산 가치의 세분화, 이게 RWA의 핵심이에요. 모든 자산을 쪼개서 적은 단위로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계 경제 포럼 보고서를 확인해보면 XRP 레저가 이미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를 시작했다고 하며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2026년은 RWA의 해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개념을 발표했는데 이게 또 흥미로워요. 바로 AI 에이전트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AI끼리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AI 비서가 다른 AI한테 데이터를 살 때 리플이나 솔라나로 결제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사람만이 쓰는 게 아니라 AI, 즉 기계들이 쓰는 화폐가 가상자산이 된 건데 이게 올해 거대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먹거리죠. 그런데 이런 혁신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규제입니다. 최근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2025년 한 해 동안 코인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1,300억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약 170조 원이에요. 제이 다이먼은 2026년은 이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자신할까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 때문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논쟁은 있겠죠.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클래리티 법안 독소 조항에 항의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이 술렁이자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기도 하겠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캐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규제 당국이 코인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는 것. 앞으로는 어떻게 안전하게 세금을 걷고 관리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현재 비트코인을 팔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 뿐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과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법안이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망설이던 연기금이나 보험사 자금이 암호화폐로 쏟아져 들어올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금 그 고속도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프테린도 참여했는데 그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매는 웹3 플랫폼으로 이동한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인스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누구 겁니까? 메타 겁니다. 유튜브는요? 구글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서버의 본체는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는 페이스북을 못 씁니다. 자국의 규제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과 사회가 나빠지면 우리 데이터가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비탈릭은 이 상황을 의식한 겁니다. 앞으로 내 데이터는 내가 알아서 들고 다닌다. 이게 웹3예요. 단순한 기술 얘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지정학적 분리구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사실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중국은 국제무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에 필요한 건 뭐죠? 바로 달러. 그러니까 국제송금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2022년 러시아를 보면 미국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러시아 기업들이 돈을 못 보내 무역이 마비됐습니다. 중국은 이 사태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아,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중국은 대안을 찾았고 그게 바로 암호화폐인 거죠. 실제 달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브릭스 연합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안 고치거든요. 스위프트는 은행 네트워크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죠. 하지만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미국이 못 막아요. 금융이 둘로 갈라진 시대, 중립시대가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달러가 힘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미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암호화폐 쓸 거면 내가 확실한 고속도로 깔아줄게. 우리 고속도로 써라 이거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말은 코인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됩니다. 앞으로 시장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들어올 거예요.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공개된 보고서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살펴본 내용입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상황과 추론을 통해 남들이 모르는 정보, 진짜 수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 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